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과거 우리의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쉽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 배경과 주요 내용,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들께 쉽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성, 바로 스마트 시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었고 합강동에 위치한 5-1 생활권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 중에서 교통수단, 즉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의 이동수단이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붙을 수 있을지, 이것과 관련한 물리적 유택함은 무엇인지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안영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교통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안영준입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갖고 네. 좀 목이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저하고도 식구이기도 한데요. 안영준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영준 박사님은 이제 세종연구실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와 교통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박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교통 이야기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좀 쟁점성이 좀 낮고요.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주변 현실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교통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세종시 교통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이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안영준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예,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세종시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국제 시범 도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스마트 시티에 관심도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리빙, 그러니까 주거, 교통, 환경, 그리고 이제 네. 스마트 인바이러먼트 경제, 그리고 스마트 거버넌스 정부, 그리고 스마트 피플, 이렇게 사람에 대한 6분야로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꼭지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말씀드릴 거고, 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ICT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기존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네. 좀 기존의 교통보다는 보다 빠르고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어서 그 목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뭐 예시를 들자면 이제 교통 관리를 최적화하는 거죠. 이제 네.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거, 그리고 경로 설정하는 거, 네. 뭐 많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주차 관리, 그리고 이제 공기나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도로 안전 관련 등이 이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주요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관련된 사례가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하셔서 보셨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시작했을 때는 좀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뭐 스마트 주차만 하더라도 뭐 주차 유도 유치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로 보였지만 이제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 장치도 뭐 전동 킥보드도 그렇죠. 뭐 그림상에서는 어떤 세그웨이 형태지만 이제 많은 형태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세종시에서는 많이 접하실 수 있죠.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 네. 비클이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UAM 이런 네. 것들이 교통수단 측면에서 비클 측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세종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도담동에서 네. 네. 횡단보도 내 LED 등이나 어떤
표지판이 이제 LED 형태로 표지판이 제공되는 형태들 이런 네네.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모두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DRT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DRT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경로와 일정이 조정되는 교통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좀 주로 소형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픽업빗, 그러니까 지정 장소나 문 앞에서 제공되거나 네. 또 아니면 어떤 정해진 거점을 운행하는 형태로 되고요. 네. 예약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장단점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통 이동권을 좀 보장하는 측면, 그러니까 교통 약자한테 네.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가 이제 혜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에 반대로 어떤 도전 요소나 이제 해결할 요소를 보자면 네. 수요에 맞춰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수요 응답에 맞춰서 운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이거나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그리고 최적화의 문제가 이제 도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장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뭐 간단합니다. 네. 택시하고 버스 사이에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그렇군요. 택시하고 버스 사이에 네, 있고 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연하게 어느 쪽에 가까이 가냐의 이제 설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택시만큼 문 앞에서 문 앞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냐, 네. 아니면은 문 앞에서 이동을 해서 특정 한 곳으로 모아드리냐,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좀 구분이 돼서 이런 DRT 서비스 레벨이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DRT 이런 필요성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요 글로벌 기업은 바이아, 라이드코, 스페어, 또 라우팅 컴퍼니 등이 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바이아는 전체 28% 정도 되고 이제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1,30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 87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사례인데 네. 이제 뭐 복지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땅이 넓죠. 여기에 모든 교통수단을 그렇죠.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네. 수용답은 교통수단이 복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 약자나 농어촌, 학생 통학역 서비스 등으로 이제 복지 측면에서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DRT 시장 동향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162개 시군 중 한 90개 지역이 수용답형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여기 공공용 택시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마을 택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뭐 마을 택시 네. 등이고요. 공공 버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형태를 모두 운행하는 지역들이 이 정도의 포션 형태로 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계속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특정 지자체에서는 뭐 낮춰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뭐 증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 뭐 세종시 전이면 그러니까 뭐 세종시는 지금 저희가 면 단위마다 이제 마을 택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지방 도시에 모든 이제 100원 택시나 어떤 마을 택시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도입되어 있고 이제 운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좀 많이 확산이 돼 있고 지방에서 많이 돼 있냐면은 그 이유를 보시면 대도시권 대비 이제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은 뭐 아까 요 중간에 글귀를 보시면 수도권의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은 56%이고 대중교통은 43%에 비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승용차를 81%를 사용하시고 뭐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93%, 대중교통은 18%밖에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대중교통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용답형 교통수단을 좀 대안으로서 많이 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돼서 어떤 이런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전제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군 지역에서 시 지역보다는 그런 어떤 효과성이나 그러니까 방문지에 나가는 횟수가 더 많아짐을 보면서 효과성이 높다는 그런 네.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통원에서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지방에서 어떤 형태의 교통수단을 넣는 게 좀 적정한가? 일반 지방버스, 그러니까 지간선 버스를 넣는 것이 좋을지 수용타평이 좋을지 아니면 마을 택시를 넣을지 좋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스마트 모빌리티냐, 스마트 시티냐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수용다평 교통수단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전국 버스 연간 총 운영비가 11조 원입니다. 그리고 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뭐 버스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이런 네, 얘기들 네. 있죠. 이게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어떤 버스 보조금을 주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한 운영비의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연간 4.5조 원들의 비용이 버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지자체,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는 계속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승객 수요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또 이와 이제 같은 결로 봤을 때 버스 운수 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면 운영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가 축소되고 운영사의 재정난이 초래되는 형태가 앞으로의 대중교통에 지금 보여지는 형태고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이 지방 도시에서는 좀 더 많이 보여지게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용다평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어떤 대중교통의 혁신을 위해서 좀 스마트 기술로서 스마트 모빌리티로서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DRT도 이런 운영 기술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초기 DR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 택시나 우리 세종시에 있는 두루타 형태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기존의 버스 대신 마을 택시나 두루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네. 원래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큰 버스 대신 작은 택시나 작은 버스를 넣은 형태가 초기 D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한 것이 시민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셔클이 돌았었잖아요. 현대자동차 셔클이 돌았는데 이것을 예약자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형태로 해서 예약을 받고 앱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 이제 초기 플랫폼 DRT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돌렸지만 이 형태도 어떤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증차를 했을 때 어떤 운송호가 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DRT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의 맞춤형 DRT 운영 모델 설계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공학적으로 수요 분석을 하고 네. 이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주요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주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있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좀 양대 기업이 있어요. DRT 쪽에서는 네. 이게 뭐 제가 기업을 홍보하려는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네. 동양상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셔클이 셔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운행했던. 그래서 지금 24년 그러니까 25년 말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8개 서비스 지역 주로 이제 경기도권이 많이 서비스 지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방향성을 갖고 수용답변 교통수단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효과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DRT 도입으로 해서 자동차 이용이 43.2% 절감됐다. 이거는 설문조사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셔클 운영 타신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신 그렇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동 시간이 47.6% 감소했다. 그래서 어떤 수용답변 교통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보다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뭐 중소기업인데요. 이제 스튜디오 G라고 해서 바로 DRT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세종시에서 셔클 그리고 지금 이응버스로 30대가 돌아서 거의 최대 규모였는데 네. 스튜디오지에서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접시설 청주시에서 40대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동지역 빼고 면 지역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두루타가 다니는데 두루타를 수용다평 교통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같은 수용다평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반의 좀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조금 나은 형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나은 측면의 수용다평 교통수단을 40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DRT에서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 운영 예산이 한 22% 절감됐고 평균 대기 시간 그러니까 기존의 스케줄대로 운행되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수용다평 교통수단으로 해서 어떤 대기 시간이 감소했고 수요도 이제 증가했다. 뭐 자체적인 보고서니까 요거의 신뢰성은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로서 이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다평 교통수단이 스마트 모빌리티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가 이제 출범 이후 이제 2013년에 수용다평 버스 노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선 버스를 다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넣었고요. 2014에서 15년도에 저희들이 마을 택시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두루타가 장구면에서 시작을 해서 금남면 이어서 계속 면 지역에 확대가 됐고요. 2021년에는 동지역에서도 저희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해서 이제 셔클이 운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에서의 수용다평이라서 좀 셔클 이응버스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수용응답형 교통수단인 셔클이 21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1생활권으로 시작해서 2생활권까지 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자율주행 노브 셔틀도 좀 운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것을 이어서 셔클이 이어서 이제 이응버스로 24년 작년 7월에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셔클까지는 이제 현대자동차 재원으로 민간에서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 세종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행을 했고 이응버스는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 지방비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활권 운행하고 지금 3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현황이고요. 조금 시사점이 있는 내용은 이게 액기환이기 때문에 셔클을 이용하실 때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응버스 때는 그래도 60대, 70대, 80대 포션이 올라간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홍보를 했고 고령자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변경 내용이라서 넘어갈 것 같고요.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시사점은 뭐 제가 이제 정책 연구자다 보니까 글을 많이 썼는데 뭐 포인트만 찝어드리면 DRT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상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제 시사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나올수록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용응답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법률과 규제상이나 인프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시사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많은 얘기 이렇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응버스 셔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뭐 DRT 버스, DRT 서비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플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직접 불러서 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DRT 서비스라는 게. 그렇죠. 이제 수요를 응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그냥 되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택시 형태입니다. 콜택시. 콜택시를 대중교통의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어쨌든 세종시가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뭐 도전과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세종시는 좀 어땠습니까? 초기의 형태로는 이제 저희가 마을 택시를 넣었었고요. 마을 택시를 넣었을 때
마을택시를 넣었는데요. 네. 마을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용답형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네. 뭐 진정한 수용답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두루타를 넣었을 때부터 좀 수용답형 교통수단이라고 조금 그러니까 버스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셔클에서 이제 액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요게 좀 스마트 시티에서 좀 네. 스마트 모빌리티의 DRT라고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인 문제. 네. 이게 경제적 왜냐면은 택시와 같은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중교통 요금을 받기 때문에 네. 경제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국비 지원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국비가 네. 없으면 이제 지방비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이제 기존의 교통수단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뭐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버스랑 택시 운수 사업자분들의 반대가 심하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택시 업계에서 좀 반발이 많으셔갖고 이 부분을 이제 협의해가는 과정이 좀 초기에 그리고 현재도 그런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네. 아마 시민들은 이응버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종시의 그런 운영 현황과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아까 뭐 발표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해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셔클 네. 시범 사업을 했죠. 그래서 네. 2+2년, 네.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고요. 시민 만족도 부분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시민 만족도 부분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시범 사업으로 끝내고 이제 물리기에는 좀 네. 우리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그런 부담이 있으셔갖고 네. 사실 예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나 이 네. 부분을 시에서 받고 이제 네. 이응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DRT 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앙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네. 제도 마련, 그러니까 네. 현재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 여객운송법상에서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스케줄로 다니는 것들을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은 따로 이제 다른 항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이런 제도 마련과 이제 제도의 좀 유연성 그리고 일정 부분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지역, 농촌 지역에서만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동지역에서도 이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형태가 좀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답형 교통수단이 어떤 특정한 모델이 딱 구현이 돼서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요 응답형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요가 달라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네.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를 공공에서 개발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네. 네.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협업 관계를 갖고 이제 공공, 민간 그렇게 협력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스마트 모빌리티로서 DR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마 시민들은 이응버스로 많이 또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에 담지는 못했지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수용답형 교통수단 외에도 세종시는 생활권마다 일상에 필요한 시설들을 고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이 편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한 자율주행차, 그쵸. 디지털 기술들을 네. 활용해서 도시 전체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교통은 단순하게 네. 교통수단의 혁신이 아니라 네.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바꾸려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을 더 편하게 한다라는 그런 마지막 멘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살롱에 출연해 주신 소감과 함께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고요. 네. 오늘 뭐 저희가 좀 다소 부족했을지라도 네. 세종시 스마트 모빌리티가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드리고요. 네. 모두의 여정이 힘차게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교통 체계를 이끌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권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이동권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바꾸려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마지막 박사님의 멘트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세종시의 교통체계에서 스마트 기술이 잘 녹아든다면 어떤 도시보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주신 안용준 박사님께 큰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는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도시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의 출발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 있어서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으로 안용준 박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동률의 출발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런